자, 수동태. 수동태는 굉장히 어렵지 않는 부분인데, 시험을 보면 의외로 많이 틀려요, 수동태가. 어법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수동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능동태랑 수동태라는 걸 비교를 하죠. 자, 능동태라고 하는 것과, 네.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2를 폈네요. 2를 펴야 되는데 수동태 기본에서 미안해요. 자,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능동태라고 하는 내용과 서로 내용이 반대가 아니고 문장에서 쓰임의 위치가 어순이 막 다르죠. 수동태라는 개념으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단 쓰는데 수동태를 만들려면 능동태 문장을 기준으로 반드시 세 가지의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수동태를 못 만들어요. 바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자, 물론 영어 문장에는 이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붙겠지만 이 능동태의 이 세 가지의 1번, 2번, 3번의 이 세 가지의 이 요소가 있지 않으면 수동태란 문장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왜냐면 수동태를 만들려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목적어라는 게 맨 앞에 주어 자리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죠?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능동태 주어로 알고 있는 내용은 맨 뒤로 보내죠. 만들 때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바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자 제일 중요한 바로 동사 부분입니다. 자, 이 동사 부분. 동사는 수동태에 맞게 우리가 바꿔 써야 하기 때문에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로 반드시 바꿔줘야겠죠. 물론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by 플러스 목적격을 맨 뒤로 보냈기 때문에 혹시 이 목적어 뒤에 다른 문장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중간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일단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 딱히 기진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갖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번에 해당되는 얘 자리입니다. 선생님은 이걸 맨 뒤라고 그랬는데 맨 뒤에 쓰시는 것도 상관없고 바로 비동사 플러스 pp인 이 자리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어떨 때는 여기에 쓴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이 중간에 쓴다 그래요. by 플러스 목적격이 맨 뒤로 들어갔을 때는 이 by 플러스 목적격에 해당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동사 플러스 pp 바로 뒤에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면 누구에 의한 건가가 굉장히 중요할 때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뒤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는 그래서 수동태를 만들 때 by 플러스 목적격에 해당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냐 그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위치를 선정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글을 만든 사람이 알지 우리가 알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맨 뒤로 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하나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느냐?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뭐가 없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한마디로 뭡니까? 수동태를 못 만듭니다. 그러겠죠? 목적 없으면 수동태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목적 없는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죠. 자,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떠한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동사라고 부르죠. 자동사는요,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동사가 문장에 쓰이면 얘는 수동태를 못 만듭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럼 자동사라는 것을 쓰는 문장이 있었어요. 바로 뭐 형식으로 따지면 바로 1 그리고 2 형식에 해당되는 이러한 문장들은
자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모든 문장이 다 수동태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거를 하나 하시고, 조금의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목적어라는 게 문장이 맨 앞에 주어로 갔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수동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남아 있어야겠어요? 없겠죠? 이거 지금 선생님 하는 말 여기에 들어갈 게 없습니다. 왜? 얘는 앞으로 갔으니까. 이 말을 이따가 내가 한번 꼭 물어볼게요. 왜냐면 문제를 하나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틀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일단 자,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자, 능동태, 수동태를 보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사람들이 이 보다라는 행동을 직접 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see는이라는 게 보다는 행동을 직접 할 수는 없죠. 당하느냐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동태를 배우면서 항상 느끼는 게 비동사와 그리고 이 뒤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pp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게 뭐예요? 과거 분사죠. 이 과거 분사를 단독으로도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가 과거 분사는 그 문장의 자, 우리 그 성격 중에 주어, 동사, 아니, 뭐,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된다고 했어요? 분사란 건. 그렇죠. 형용사에 들어가죠. 자, 단지,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인 과거 분사는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문장의 비동사 뒤에도 쓸 수 있고, 명사 뒤에도 쓸 수 있고, 심지어 명사 앞에도 쓸 수 있고, 문장 어딘가 다 쓸 수 있는데, 이 수동태 기본적인 성격과 이 수동태라는 문장의 성격과 과거 분사의 성격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를 잘 공부를 해놓으면 과거 분사를 문장에 이용했을 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알고 가겠고요. 뭐 수동태를 우리가 어느 경우에 쓰는지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거는 뭐 우리는 뭐 이거 문장의 뭐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 언제 쓰느냐, 그냥 뭐 만들어지면 우리는 보고 그냥 거기서 맞는 내용만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로 그 문장에서는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좀 중요하지 않는 경우, 그렇지? 이런 경우는 수동태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갑니다. 반면에 여기는 중요하겠죠. 수동태를 쓰지 않는 경우라는 건 알아야겠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방금 앞에 설명했던 자동사로 우리가 그 자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런 내용에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 유념해 두세요.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또는 발생하다는 happen과 같은 이런 단어는 명백한 자동사입니다. 절대 수동태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happen이라는 단어 말고 또 쓸 수 있는 단어 occur. 자, 우리가 occur는 과거 분사가 occurred라고 이게 r이 두 개 붙죠. occurred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수동태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pp가 아니에요. 또는 무언 일이 발생하다는 말은 take place. 이것도 take란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타동사 take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만 보고 당연히 be taken place도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왜? 얘는 take란 단어랑 place라는 단어가 합해가지고 하나의 뜻이 하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 유념하라는 것은 were disappeared라는 형태. 마치 나의 모든 사진들이, 그림들이 다 사라짐을 당했다. 왠지 될 것 같지만 절대 쓸 수가 없다라는 내용.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일부 타동사인데, 하나만 더 혹시 미안하지만, 근데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이 appear란 단어가 나타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보이다. 무엇과 같은 뜻으로? seem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수동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이다라는 seem은요, 우리가 이 형식 동사입니다. 여전히 보이다로 쓰이든 appear든 나타나다고 쓰이는 appear든 수동태가 안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요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자, 그럼 좀 더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목적어가 뒤에 동반되는 타동사이지만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경우. 자, 왜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지? 자, 일단 뭔가를 소유한다는 의미 있을 때는 누구에 의해 소유되어지다는 형태로 이제 쓰지 않는다라는 have도 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 어울리다는 fit도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누구누구를 닮다라는 resemble이라는 단어, 누구누구가 닮아짐을 당하다,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부족하다는 lack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별표 친 건 조금 많이 나오는 거. 이러한 단어들, 지금 여기 뒤에가 자세히 나와 있지만 소유의 의미거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이러한 경우에 모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다 그러진 않지만 일부 타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정도만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개 정도만 합시다. 2개 정도만.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여기죠. 수동태. 자, 우리가 수동태 만드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그런데 수동태를 뭘로 만듭니까? 진행형 형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뭐 되어지다라는 수동태 ing면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공식은 보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being pp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공식 만드는 거 현재 완료든 수동태든 뭐든 만들 때 이 완진수 얘기했었어요. 완료와 진행과 수동의 형태가 각각 문장에서 공식을 만들 때 쓴다. 그럼 진행형 수동태라는 것은 2번과 3번 내용이 합해졌을 때 만들어지죠. 그러면 공식으로는 2번 문제인 진행형인 공식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와 3번을 합하는 겁니다. 순서 항상 이 순서로 내야지 바꿔버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거 수동태의 공식을 쓸 때는 앞에 한 칸 떼시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시면 합히면 되겠죠. 자, 비동사 being 그리고 pp 이렇게 쓰시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처럼 해보면 현재 완료인 1순위와 수동태인 3순위를 합하는 거죠. 완료형 수동태도. 그러면 현재 완료니까 have나 has 플러스 pp인 공식에 뭘 더한다? 수동태를 더하는데 한 칸 떼고 바로 비동사 플러스 pp. 그러면 답은요? have나 has. 그죠? 물론 여기 has도 써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been. 그리고 pp. 여기 ed라고 나온 거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전부 과거 분사를 말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식이 됩니다. 자, 이거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를 정확하게 외우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 공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같은 경우 이거야. 요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요. 여기 밑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누가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문장에서 had been solved가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공식, 이거는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거에 맞는지를 우리가 풀이하는 방법 잘 보세요. 일단 과거 완료라는 건 어떤 내용보다 더 이전인 대과거를 나타낼 때 쓰죠. 잘 보십시오, 이거.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뭘 봐야 되냐? 그녀는 들었습니다라는 주동사의 주동사를 봐야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들은 건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 대절 뒤에 그의 이 글의 주제는 두 번째 that 이하에 있는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바로 mystery입니다. mystery. 오케이? 미스테리라는 주어가 무엇에 대한 그의 죽음에 대한 그 비밀이 또는 그 뭔가 불가사의한 어떤 풀리지 않은 일이 계속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다시 얘기하면 동사가 과거죠. 그런데 그녀가 듣는 것과 해결이 됐다라는 건 더 이전에 일어났을 일이죠. 그래서 대과거를 나타내는 형태를 쓴다는 건 일단 오케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쓰이는 형태가 지금 수동태인데 과연 수동태를 쓰는 게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해석을 여러 번 했을 때 선생님 나는 해석을 자신 있게 합니다. 미스테리라는 건 자기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해결되어져야 하잖아요. 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보면 맞아요. 그죠? 맞는 얘기인데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금씩 어려워지다 보면 이 문장이 정확한 해석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법 문제는 미안하지만 일일이 그 문장을 다 해석하면서 그 문제의 문법이 맞는지 틀린지를 구별한다는 게 조금 뭐랄까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푸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면 이 뒤에 보다시피 수동태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똑같이 뭐라 했습니까? 능동태, 수동태를 얘기하면서 자, 능동태는 반드시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목적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 목적어 문장 맨 앞으로 가서 수동태 주어가 되죠. 그러면 그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쓰는 문장 뒤에는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 물론 다른 문장에 뭐 어떤 그런 뒤에 부사나 어떤 수식어들이 있으면 그건 뒤에 쓸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리고 방금 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 원래 능동태 문장에 수식어가 있었으면 여기 붙었겠죠. 하지만 뭐 당연스럽게도 없어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뒤에가 명사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만약에 뒤에 명사가 붙어 있다면 승정아, 뒤에 명사가 붙어 있다면 이거는 수동태를 못 만드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건 수동태는 뒤에 명사, 다시 말해서 이 명사는 뭘 의미하는 거야? 목적어죠. 목적어에 해당되는 이 명사가 문장에 어디로 왔기 때문에 주어 자리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뒤에는 수동태가 되려면 이 문장에 목적에 해당되는 명사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신가요? 자, 그렇다면 자, 일단 이거 필요한 것은 좀 적으시고 중요한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쉽게 공식어처럼 하면 이렇게 어떤 문장에서 밑줄이 쭉 되어 있고 이게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나는 게 비동사 플러스 pp인 수동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면은 이거는 맞는 문장이겠죠. 왜? 수동태는 그 뒤에 목적어라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마지막에 끝이 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100%면은 내가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런 경우가 한 90%야. 헐. 왜요? 때로는 이 비동사 플러스 pp의 뒤에 명사가 미안하지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는. 이 10%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가 문장에 두 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사형식 그리고 오형식. 왜요? 사형식은요 주어와 동사 뒤에 목적어가 두 개 나오는 그렇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거고 오형식은 주어와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만 그 뒤에는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보호에는 첫 번째 형용사를 대부분 씁니다만 우리가 이제 문장 구조상 두 번째는 명사도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100% 이게 맞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기쁜 소식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로 끝나서 문장에 점이 딱 집어진 이런 경우는 100%입니다. 100%. 근데 중간에 들어간 경우는 이렇게 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넣어야 되는 건,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동태 문장을 우리가 문장에서 어법상 맞고 틀린 거 고를 때, 왜냐면 너희한테 문장을 만들어 내라고 하진 않아요. 있는 문장 형태가 올바른 형태냐 아니냐면 구별하면 되거든요. 어법 문제란 건 비동사 플러스 pp로 끝나 있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럼 이거를 우리가 4형식이나 5형식 문장을 넣어놓고 그렇게 속으로 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문장 형태입니다.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pp 뒤에는 명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겠죠.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래 놓고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또 틀립니다. 자,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수동태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뭐 이거는 굉장히 쉬우니까, 조동사는요 뒤에 우리가 앞에 조동사에 have 플러스 pp를 붙이든 수동태가 되는 비동사 플러스 pp를 붙이든 뭐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뭐가 조동사 뒤니까는 무조건 여기가 원형이 들어간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수동태,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인데 단지 그거를 뭘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만 바꾸면 되죠. 그럼 여기 이렇게 밑줄이 되어 있겠죠? 여기가 맞냐 틀리냐, 이거냐 아니면 to treat냐, 이걸 고민해야 될 수 있겠죠? treat라면 뒤에 뭘 치료할지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여기는 뒤에가 with respect는 우리가 뭡니까? 필요 없는 전치사 구조, 없는 거 취급합니다. 그럼 이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 뒤에 명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거는 맞는 형태입니다. treat면 오히려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 요렇게 동명사도요 수동태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 플러스 ing, 그죠? 해석 하나 해볼까요? 그 배우는요 즐깁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자기가 둘러싸이는 것을 즐깁니다. 이렇게 해석상도 가능하지만 being surrounded라고 문장을 쓰면 이게 맞냐 틀리냐, 이 뒤에가 명사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로 구별하시면 쉽게 할 수 있겠죠. 왜? surround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뭘 둘러싸는지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가 surrounding이 된다면 뒤에는 명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일단 숙제는요 그 41까지 해갖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